1667년 늦가을 한양 서촌의 한 양반가 사랑채에는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여양부원군 민유중의 저택에서 한 여아가 태어났으니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게 될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아이의 외증조부는 당대 서인의 영수이자 송시열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던 송준길이었고, 친정아버지 민유중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문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씨는 태어날 때부터 명문가의 후광을 입고 있었지만 그 빛나는 가문의 명성이 훗날 그녀에게 왕비의 관을 씌우는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족쇄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씨 소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인현왕 후전과 숙종실록의 기록을 종합하면 그녀는 사서삼경을 깊이 있게 이해했으며 특히 소학과 여사서를 통해 유교적 덕목을 체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양반과 규수들이 배워야 할 삼종지도와 칠거지학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고, 부모에 대한 효와 우서른에 대한 공경이 몸에 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온순하고 예의 바른 성품이 훗날 궁궐의 치열한 권력, 투쟁 속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1680년 2월 경희궁 회상전에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이자 청풍 김씨 가문의 딸인 인경왕후가 불과 21살의 나이로 승하한 것입니다. 인경왕후는 1671년 숙종이 왕세자 시절 가래를 올린 원배였으나 결혼 9년 만에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종실록 6년 2월 26일 기사에는 왕비가 회상전에서 승하하니 상이 애통해하시고 백관이 곡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왕비의 빈자리는 단순히 왕실의 상실이 아니라 조정의 권력 지형을 뒤흔드는 정치적 공백이었습니다. 인경왕후의 3년상이 끝나기도 전인 1680년. 가을부터 조정에서는 새로운 왕비 간택 논의가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서인과 남인의 격렬한 대립 구도 속에 있었고, 경신환국 1680년을 통해 서인이 남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직후였습니다. 서인의 핵심 인물들 송시열, 김수왕, 민정중 등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서인 가문 출신의 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14살의 민씨 소녀였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7년 3월 조에는 간택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간택에는 서울과 지방의 양반과 처녀들이 대거 참여했고, 재간택을 거쳐 최종 3간택에서 민유중의 딸이 선택되었습니다. 당시 데뷔전에 계셨던 명성왕 후숙종의 어머니는 민씨. 소녀의 단정한 용모와 침착한 태도를 보고 크게 마음에 들어 했다고 전해집니다. 1681년 5월 6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성대한 책비례가 거행되었습니다. 15살의 민씨는 이날 정의품 왕비의 지위에 올라 인현왕 후라는 시호를 훗날 받게 될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책비례의 이면에는 이미 위태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궁궐 안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해빈 장씨, 훗날의 희빈 장씨 장옥정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옥정은 본래 왕실의 의복을 관리하는 친박 라인 출신이었습니다. 인현왕 후전과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미모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총명하고 재치가 넘쳤으며 무엇보다 숙종의 감정을 헤아리고 마음을 사로잡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숙종은 왕세자 시절부터 장씨를 총애했고 1680년 그녀를 수건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 대비는 미천한 신분의 후궁이 왕의 마음을 지나치게 사로잡는 것을 우려했고 1680년 말 장씨를 궁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이 사건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현왕 후전과 한중록 등의 문헌에서는 명성왕후가 장씨를 궁 밖으로 내쫓았다는 내용이 명확히 전해집니다. 젊은 왕 숙종에게 이 조치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머니 명성왕후에게 순종해야 하는 효자의 도리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1681년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 자리에서도 숙종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고 합니다. 인현왕후는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였기에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음을 일찍이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혼례 후 중궁전에 자리 잡은 인현왕후는 왕비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새벽 대비 전에 문안을 드리고 궁중의 각종 제례와 의식을 주관했으며 궁녀들을 자애롭게 대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숙종실록의 여러 기록을 보면 그녀는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고 항상 단정하고 근신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신하들도 왕비의 덕을 칭송했고 백성들도 새로운 국모의 어진 성품을 흠모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인현왕후는 깊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숙종은 왕비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왕은 중궁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고 왕비와의 대화는 점점 공식적인 것으로만 국한되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부터 시작된 이 거리감은 세월이 흘러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 특히 왕비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명확했습니다. 여사서와 소학에서 강조하는 온유, 정숙,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후사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처음 세 가지는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왕자를 낳는 일에서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중궁전에서는 왕자 탄생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1683년 정월 경덕 궁경희궁에 비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성왕후 대비가 승하신 것입니다. 숙종실록 9년 1월 9일 기사에는 대왕 대비 김씨가 경덕궁 회상전에서 승하하니 상이 곡하시고 조정이 애통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성왕후는 현종의 계비로서 숙종을 낳고 길러낸 어머니이자 궁중의 모든 일을 엄격하게 관리하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왕실의 큰 상실이었지만 동시에 궁중의 권력 구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명성왕후가 돌아가시자 숙종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왕은 이제 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궁 밖으로 쫓겨난 장옥정을 향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왕은 창덕궁 대조전의 창가에 서서 멀리 궁 밖 어딘가에 있을 장씨를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 놀랍게도 인현왕후는 숙종에게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이 장면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왕비는 왕의 그리움을 헤아리고 자신이 아직 후사를 잊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으로 스스로 장씨의 환궁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왕비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비는 후궁의 총애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인현왕후의 이런 태도를 두고 후세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순수한 선의와 대인배적인 성품을 칭송하고 어떤 이는 정치적 계산이 담긴 전략이었다고 분석하며 또 어떤 이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여인의 체념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이 결정은 훗날 자신의 폐위로 이어지는 비극의 서막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왕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결정하고 있던 일에 왕비의 허락이라는 명분을 얻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명성왕후의 3년상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숙종은 1686년 숙종 12년 마침내 장옥정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숙종실록 12년 조에는 장씨를 소위로 봉했다는 간략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장옥정의 재입궁은 조용히 이루어졌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소곤거림이 시작되었고
조정의 신하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자신들이 옹립한 왕비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중궁전의 인현왕후는 담담하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깊은 밤 홀로 촛불을 바라보며 그녀가 흘렸을 눈물을, 목 놓아 울고 싶었을 외로움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왕비의 자리는 화려했지만 그 무게는 15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비극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686년 가을부터 1687년 겨울까지 창덕궁에서는 숙종과 장씨의 밀회가 잦아졌습니다. 왕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장씨와 보냈고 중궁전을 찾는 일은 의례적인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이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왕실의 여성으로서, 특히 국모로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1688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해는 인현왕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생명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1686년 늦봄 창덕궁 후원의 꽃들이 만개하던 그 시절, 장옥정은 소희의 신분으로 궁궐에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5년 만의 환궁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12년 4월 조에는 장씨를 소희로 봉하다는 간결한 기록만 남아있지만 이 한 줄의 기록 뒤에는 숙종의 깊은 그리움과 집착 그리고 인현왕후의 숨겨진 아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대왕 대비께서 살아계셨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일이라는 수군거림이 은밀히 오갔습니다. 재입궁한 장씨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궁 밖에서 보낸 5년은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왕의 총애를 유지하는 방법을 더욱 교묘하게 터득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중전 인현왕후에게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중궁전에 문안을 드릴 때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왕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숙종과 단둘이 있을 때의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인현왕 후전과 한중록의 기록을 종합하면 장씨는 숙종 앞에서 총명함과 재치, 그리고 애교를 마음껏 발산했고 왕은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686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궁중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의 장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숙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씨를 극진히 보살폈고 내의원의 최고 의관들을 동원하여 그녀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12년 가을 조에는 소의 장씨의 태기가 있다는 기록과 함께 왕이 직접 안태제에 대해 물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궁전의 인현왕후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혼인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뱃속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비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장자를 낳아 종사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왕비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중전께서는 무자하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고 조정의 신하들도 은근히 왕비의 불임을 걱정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깊은 밤 중궁전 처소에서 그녀는 불전에 나아가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디 저에게도 왕자를 점지해 주소서라고.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기도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의 응답은 후궁 장씨에게 내려진 듯 했습니다. 1687년 봄 장씨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숙종의 관심은 오롯이 그녀에게만 쏠렸습니다. 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장씨의 처소를 찾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당시 장씨를 위해 특별히 조달된 진귀한 약재와 음식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삼, 녹용, 각종 해산물 등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고 궁중의 주방은 그녀만을 위한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기 인현왕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21살의 젊은 왕비는 자신이 먼저 허락했던 일임에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히 감정을 숨겼습니다. 오히려 장씨의 처소의 음식을 하사하고 왕비로서 후궁의 순산을 기원하는 제례를 주관했습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이 장면이 중전께서 덕으로 후궁을 대하시니 궁중이 모두 감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88년 10월 28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창덕궁 취선당에서 소해 장씨가 왕자를 순산한 것입니다. 숙종실록 14년 10월 28일 조에는 소해 장씨가 원자를 낳았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의 20대 임금이 되는 경종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취선당을 가득 메우자 숙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은 직접 아기를 안아보고 과인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경사에 들떴습니다. 종묘와 사직에 고유제를 올렸고 백성들에게는 사멸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물결 속에서 중궁전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예법에 따라 축하의 말을 전했고 왕자에게 선물을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왕자의 탄생은 단순히 왕실의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정치적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숙종은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소해 장씨를 정일품 희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14년 11월 조에는 소해 장씨를 희빈으로 봉하다는 교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빈은 후궁 중 최고의 지위로 왕비 다음 가는 높은 품계였습니다. 이제 장씨는 더 이상 미천한 나인 출신이 아니라 왕자의 어머니이자 정일품 희빈으로서 궁중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희빈 장씨의 권세는 날로 커졌습니다. 그녀의 친척들이 벼슬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녀를 따르는 궁녀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인 세력이 그녀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남인의 영수였던 목내선, 한중혁 등은 희빈 장씨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고 나아가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종실록 15년 초 조에는 이와 관련된 신하들의 상소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치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 후기의 당쟁은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니라 생존을 건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인현왕후를 옹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다졌고 남인 세력은 오랫동안 정권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대거 숙청당한 이후 그들은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희빈 장씨의 아들이 태어나자 남인은 이를 정권 탈환의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1689년 초 숙종은 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왕위 계승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적장자적통인 왕비의 아들가 우선이며 적장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자후궁의 아들 중에서 왕위 계승자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아직 젊었고 건강했으며 언제든 왕자를 낳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희빈의 아들을 성급하게 원자로 정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영의정 송시열을 비롯해 김수왕, 박세채 등은 연이어 상소를 올려 원자 책봉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숙종실록 1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조정이 이 문제로 극심한 대립 상태에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비께서 아직 젊으시니 기다려야 한다. 서자를 원자로 정하는 것은 선례가 드물다. 종사의 대계를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희빈 장씨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왕은 반대하는 신하들을 꾸짖었고 일부는 파직시켰습니다. 특히 송시열이 올린 상소에 대해 숙종은 격노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15년 2월 조에는 왕이 송시열이 망발을 일삼는다며 그를 제주도로 유배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 거목이자 서인의 정신적 지주였던 송시열의 유배는 전국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중궁전의 인현왕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친정과 서인 세력이 왕의 노여움을 사고 있었고 희빈 장씨의 세력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숙종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신을 멀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은 이제 중궁전에 거의 들르지 않았고 공식적인 행사에서조차 왕비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습니다. 1689년 3월 마침내 파국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숙종은 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숙종실록 15년 3월 8일 조에는 희빈 장씨 소생의 왕자 윤을 원자로 정하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로써 후궁의 아들이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가 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인 대신들의 반발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희빈 장씨와 남인 세력이 왕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희빈은 숙종에게 속삭였습니다. 중전이 신하들을 사주하여 원자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서인들이 우리 아들을 해치려 한다. 중전이 대비전에 계실 때부터 전하를 모함했다는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인현왕 후전과 야사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89년 4월 기사환국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은 서인 세력을 대거 숙청하고 남인을 등용하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송시열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았고 김수왕을 비롯한 서인의 핵심 인사들이 연이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숙종실록 15년 4월 조의 기록은 참혹합니다.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리다가 김수왕을 귀양 보내다, 박세채를 파직하다 등의 기사가 연일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피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바람의 끝에 인현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남인 신하들은 왕비를 패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내선 한중혁 등은 연이어 상소를 올려 왕비가 질투가 심하여 후궁을 해치려 했다. 왕비가 시어머니인 명성왕후를 모함했다. 왕비가 무자하니 국모의 자격이 없다는 등의 죄목을 나열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숙종실록 15년 4월부터 5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탄핵 상소가 거의 매일같이 올라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현왕후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희빈을 해치려 한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왕비로서 예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투쟁의 회오리 속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희빈을 사랑하고 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삼았으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만이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의 최종 희생양은 바로 왕비 자신이었습니다. 1689년 5월 2일 숙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궁전으로 내관을 보내 왕비의 옥책과 옥인, 왕비의 지위를 상징하는 물품을 회수하도록 명했습니다. 숙종실록 15년 5월 2일 조에는 왕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다는 참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왕조 개국 이래 297년 만에 살아있는 왕비가 폐위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23살의 인현왕후는 그렇게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왕비의 화려한 예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은 채로 그녀는 한양 어느 작은 사가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본 궁궐의 높은 처마는 이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궁궐 안에서는 희빈장 씨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1689년 5월 한양 서촌의 한 초라한 기와집에 23살의 여인이 도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조선 팔도의 국모였던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그녀를 태운 가마는 궁궐에서 나올 때의 화려한 연이 아니라 평민들이 타는 소박한 교자였습니다. 왕비의 예복 대신 무명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패비를 보고 통곡하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쫓겨난 어진 왕비를 향한 백성들의 연민이었습니다. 패비 민씨가 거처하게 된 집은 친정 민유 중의 사저였으나 이미 민씨 일가는 역적의 가문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기사환국으로 서인 세력이 몰락하면서 민씨의 친정 또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유중은 벼슬에서 쫓겨났고 일가 친척들도 유배를 가거나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15년 5월 조를 보면 전 왕비 민씨의 친족들을 처벌하라는 남인 대신들의 상소가 잇따라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비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가에서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수백 명의 궁녀가 시중을 들었지만 이제는 단 2~3명의 여종만이 그녀를 모셨습니다. 궁중의 풍성한 수라상 대신 보리밥과 나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패비께서 거처하신 방은 좁고 낡아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여름이면 더위를 견디기 어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여인이 이제는 평민보다도 못한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패비 민씨는 자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단 한 번도 예법을 어긴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으며 오히려 희빈장 씨의 환궁을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인 신하들이 씌운 질투죄와 시부모 모함죄는 모두 허위였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습니다. 깊은 밤 패비는 촛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하는 탄식이 낡은 사가의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1689년 가을 궁궐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숙종이 희빈장 씨를 왕비로 책봉한 것입니다. 숙종실록 15년 10월 21일 조에는 희빈장 씨를 왕비로 삼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로써 장옥정은 친박 라인 출신에서 조선의 국모 자리까지 오르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분 상승을 이뤄낸 것입니다. 책빌에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성대하게 치러졌고 종묘와 사직에 고유제를 올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패비 민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먼저 궁으로 불러들였던 후궁이 이제는 자신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 중전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배신감, 억울함, 분노, 슬픔이 모두 뒤섞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현왕 후전과 한중록의 기록에 따르면 패비는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려니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궐 안팎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왕비가 된 장씨는 권력을 얻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했고 친인척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뇌물과 청탁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숙종실록 15년 말부터 16년 초까지의 기록을 보면 장희재의 비리와 전횡에 대한 상소가 여러 차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 세력 또한 권력을 잡자 오만해졌습니다. 목내선, 한중혁 등은 서인을 철저히 탄압했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그들은 장씨 왕비를 등에 업고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인현왕후를 내쫓고 희빈을 왕비로 삼은 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난다. 나라에 반드시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말이 민간에 떠돌았습니다. 1690년부터 1692년까지 조선에는 연이어 흉년이 들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여러 기록에서 이 시기의 재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교차로 발생했고 전염병이 돌았으며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민간에서는 이를 하늘이 부당한 패비에 노하신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미신적 해석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당시 유교 사회에서 자연재해는 왕의 덕이 부족하거나 정치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하늘의 경고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비가 된 장씨는 예전과 달리 교만해졌고 숙종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인현왕 후전과 한중록에는 장씨가 왕 앞에서도 버릇없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스럽고 순종적이던 여인이 권력을 쥐자 변해버린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새로운 후궁의 등장이었습니다. 1693년 숙종은 최씨 성을 가진 한 궁녀를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숙빈 최씨로 불리게 되는 이 여인은 겸손하고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19년 조에는 최씨를 수건으로 봉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숙빈 최씨는 장씨 왕비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왕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고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왕을 조용히 섬기는 데 만족했습니다. 숙종은 숙빈 최씨와 시간을 보내며 문득 옛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인현왕후도 이처럼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무례하거나 교만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왕의 마음속에서 후회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한 것은 아닐까, 민 씨에게 씌운 죄목이 정말 사실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693년 여름 숙빈 최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694년 9월 13일 최 씨는 왕자를 순산했습니다. 숙종실록 20년 9월 13일 조에 기록된 이 왕자가 바로 훗날 조선의 21대 임금이 되는 영조입니다. 이제 숙종에게는 두 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장씨 왕비의 아들 윤경종과 최 씨의 아들 금영조이였습니다. 이 시기 사가에서 고통받던 패비민 씨의 소식이 은밀히 궁궐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극심한 궁핍 속에서도 덕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 단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왕과 나라의 안녕을 빌고 있다는 것이 숙종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궁녀는 패비가 남루한 옷을 입고도 단정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고 전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추운 겨울에도 병없이 견디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씨 왕비의 교만함에 염증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현왕후에 대한 미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20년 초의 기록을 보면 왕이 신하들에게 패비의 죄가 과연 명확한 것이었느냐고 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왕이 이미 패비 보기를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조정에서도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인의 전횡에 불만을 품은 신하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남인 내부에서도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온건파 남인들 중 일부는 인현왕후의 폐위가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서인의 자녀 세력은 은밀히 복위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인현왕후전이라는 소설이 탄생했습니다. 정확한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궁중 또는 양반가의 여성이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소설은 인현왕후의 비극적 삶을 권선징악의 서사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소설 속에서 인현왕후는 완벽한 덕을 갖춘 국모로 장씨는 악독한 요부로 그려집니다. 물론 이는 문학적 과장이 들어간 것이지만 당시 백성들의 정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전은 필사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한글을 아는 상민들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소설은 패비에 대한 동정론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학이 정치적 여론을 형성한 희귀한 사례였습니다. 1694년 봄 숙종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정치적 격변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인을 제거하고 서인을 복권시켜야 했고 장씨 왕비를 다시 강등시켜야 했습니다. 왕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694년 3월 드디어 그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남인 대신 목내선이 반역을 꾀한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입니다. 숙종실록 20년 3월 조에는 이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반역이 있었는지 아니면 숙종이 남인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만든 사건인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갑술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숙종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목내선 한중혁을 비롯한 남인의 핵심 인사들이 연이어 체포되고 처형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20년 4월 조를 보면 거의 매일같이 남인 대신들에 대한 처벌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5년 전 기사환국 때 서인이 당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이번에는 남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조선의 당쟁은 이처럼 잔혹한 보복의 악순환이었습니다. 남인이 몰락하자 자연스럽게 인현왕후 복위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서인 대신들이 조정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즉시 패비의 복위를 주청했습니다. 박세채, 남구만 등이 상소를 올려 인현왕후의 폐위는 부당했으니 복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종실록 20년 4월 말 조에는 이러한 상소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에서 5년간의 고난을 견디던 패비민 씨에게 마침내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완전한 행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인지를. 궁궐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1694년 4월 한양의 거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갑술한국이라는 또 한 번의 정치적 지각 변동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남인의 거목들이 연이어 쓰러지고 5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거나 유배되었던 서인들이 속속 복권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20년 4월 조의 기록들을 보면 전국의 변화가 얼마나 급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월 1일 목내선 처형, 4월 5일 한중혁 사사, 4월 8일 장의제장씨 왕비의 오빠 체포 등 거의 매일같이 남인 세력이 제거되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숙종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인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저지른 과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인현왕후 민씨를 복위시키는 것, 그것이 숙종이 스스로에게 내린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3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폐위된 왕비를 다시 복위시키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1694년 4월 12일 숙종은 대신들을 소집하여 중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숙종실록 20년 4월 12일 조에는 상위 대신들을 불러 패비민 씨의 복위에 대해 논하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영의정 남구만, 좌의정 박세채 등 서인의 핵심 대신들이 창덕궁 편전에 모였습니다.
숙종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짐이 5년 전 민씨를 폐위할 때 사용한 죄목들을 다시 살펴보니 그것이 과연 정당했는지 의문이 든다. 대신들은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남구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당시 폐비의 죄목은 모두 남인들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질투죄라 함은 근거가 박약했고 시부모 모함죄는 더욱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민씨는 단 한 번도 중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적이 없었사옵니다. 박세채도 거들었습니다. 폐비하신 지 5년이 지났으나 민씨는 사가에서 원망 한마디 없이 덕을 지키고 있다 하옵니다. 이는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옵니다. 숙종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짐이 그때 판단을 그르쳤다. 남인들의 말만 듣고 성급히 결정한 것이 후회스럽다. 왕의 이 고백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절대 권력자였고 왕의 결정은 곧 하늘의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왕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숙종에게 큰 심적 부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대신들은 즉시 보기를 주청했습니다. 전하께서 성찰하신 바가 지극히 옳다옵니다. 폐비 민씨를 하루빨리 복위시키시어 종사를 바로잡으소서. 승정원 일기에는 이날 이후 연일 대신들의 복위 청원 상소가 올라온 기록이 빼곡히 남아 있습니다. 4월 13일, 14일, 15일 매일같이 민씨를 복위하소서라는 상소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위에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조선의 혼인법은 유교의 가래와 경국대전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삼불거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처가에 부모가 없어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 둘째, 시부모의 3년상을 함께 치른 경우, 셋째, 가난할 때 함께 고생하다가 부유해진 경우에는 아내를 내쫓을 수 없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시어머니 명성왕후의 상을 함께 치렀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삼불거에 해당했습니다. 1694년 4월 20일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승정원일기 같은 날 조의 기록을 보면 예조판서와 형조판서 그리고 여러 유학자들이 참여하여 복위의 법적 타당성을 논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하는 폐비는 이미 서인으로 강등되었으니 다시 왕비로 삼으려면 새로 간택하고 책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는 삼불거의 원칙에 따라 폐비 자체가 무효이므로 민씨는 여전히 법적으로 왕비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채택된 것은 절충안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삼불거 원칙을 적용하여 폐비를 무효로 하되 형식적으로는 다시 한번 책비례를 거행하여 복위를 공식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왕의 체면도 살리고 폐비의 정당성도 인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694년 4월 23일 숙종은 정식으로 교서를 내렸습니다. 숙종실록 20년 4월 23일 조에는 이 역사적인 교서가 전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이 5년 전 민씨를 폐할 때 사용한 죄목은 간악한 무리들이 꾸며낸 것이었다. 민씨는 중전으로서 덕을 잃은 바 없었으나 짐이 이를 밝히지 못하고 그릇된 결정을 내렸다. 이제 그 죄목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니 민씨를 복위하여 다시 중전으로 삼는다. 이 교서는 사실상 왕 자신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서가 반포되자 한양거리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은 억울한 왕비가 돌아온다며 기뻐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 만세를 부르고 서로 껴안고 울었다는 과장된 표현이 나오지만 실제로도 민심이 크게 반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현왕후는 5년간의 고난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억울한 국모, 덕 있는 왕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촌의 초라한 사가에서는 폐비 민씨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내관이 왕명을 전하러 왔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5년간 서인으로 살아온 여인에게 다시 왕비가 된다는 것은 마치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상 전하의 은혜가 망극하옵니다. 이 몸이 어찌 감히 다시 중전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나이까. 겸손한 태도는 5년 전 궁궐을 떠날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694년 5월 2일 인현왕후의 복위를 위한 정식 책비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 20년 5월 2일 조에는 이 의식의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창덕궁 인정전이었습니다. 민 씨는 다시 한번 왕비의 예복인 저기를 입고 왕비의 상징인 옥책과 옥보를 받았습니다. 예조 판서가 옥책을 받들어 올리며 중전 민 씨를 복위하나이다라고 선포하자 백관들이 일제히 천세를 외쳤습니다. 숙종은 이날 처음으로 5년 만에 인현왕후와 마주했습니다. 인현왕 후전과 한중록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숙종은 왕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겪은 고통을 짐이 다 알고 있소. 짐의 잘못이었소. 인현왕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과거는 모두 잊겠나이다. 이제 다시 중전의 소임을 다하겠나이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재회 뒤에는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씨였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면서 장씨는 자동으로 왕비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숙종실록 20년 5월 2일 조에는 장씨를 다시 희빈으로 강등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불과 5년 전에 왕비로 책봉되어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그녀는 다시 후궁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장희빈의 분노와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인 취선당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전해집니다. 인현왕 후전에서는 장희빈이 내가 이토록 모욕을 당하다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통곡했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한 가지 큰 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 원자 윤 훗날의 경종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지만 원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장희빈이 왕비에서 강등되었음에도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였던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복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신하들이 원자의 지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숙종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원자는 짐의 아들이다. 그 어미가 누구든 원자의 지위는 변함없다는 것이 왕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인현왕후에게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 복이 되었지만 왕위 계승자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장희빈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전통에서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적장자를 낳는 것인데 이미 후궁의 아들이 원자로 책봉되어 있는 상황에서 왕비의 입지는 어정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94년 5월부터 인현왕후는 다시 중궁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궁궐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중궁전의 처소는 그대로였지만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을 섬기던 궁녀들 중 일부는 이미 궁을 떠났고 새로운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취선당에는 여전히 장희빈이 살고 있었고 그녀의 아들 원자가 동궁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복위 직후 몇 달간은 인현왕후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거의 매일 중궁전을 방문했고 왕비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20년 여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왕이 왕비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약재를 올리게 하는 등의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이는 5년간의 고생으로 건강이 악화된 왕비를 보살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 자신은 자신의 건강이 이미 크게 손상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사가 생활은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궁핍한 환경,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제대로 된 난방과 냉방 없이 견뎌야 했던 날들, 제대로 먹지 못한 식사들, 무엇보다 끊임없는 심적 고통이 그녀의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내의원의 의관들은 왕비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전께서는 기혈이 크게 손상되셨습니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1694년 가을 인현왕후는 숙종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원자 윤을 자신이 직접 돌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현왕 후전과 한중록에는 이 장면이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하, 원자는 비록 희빈의 소생이오나 전하의 아드님이시고 이 나라의 미래이옵니다. 첩이 비록 친자식은 없으나 원자를 친자식처럼 보살피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숙종은 크게 감동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로써 인현왕후는 장희빈의 아들 윤을 자신의 양자처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8살의 원자는 이미 엄마인 장희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였지만 인현왕후는 그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원자의 안부를 살폈고 그의 교육을 챙겼으며 아플 때는 밤을 새워 간호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20년 말부터 21년 초의 기록을 보면 왕비가 원자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게 하거나 세자 교육에 관여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인현왕후의 모습은 장희빈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취선당에서 장희빈은 이를 갈며 인현왕후를 원망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마저 빼앗아 가는구나.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694년이 저물어갈 무렵 표면적으로는 궁궐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현왕후는 국모로서의 자리를 되찾았고 숙종도 만족스러워했으며 조정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복수심, 인현왕후의 쇠약한 건강, 그리고 원자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역학. 이 모든 것이 뒤엉켜 머지않아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1694년 겨울 창덕궁 중궁전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인현왕후는 복위한 지 반년이 지났고 비록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국모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대전에 문안을 드렸고 궁중의 각종 제례를 주관했으며 무엇보다 원자 윤의 교육과 양육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21년 정월조를 보면 중전께서 원자와 함께 종묘에 참배하다, 중전께서 원자의 교육에 대해 세자시강원에 하교하다 등의 기록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원자 윤은 당시 9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이미 궁궐 안의 복잡한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인 장희빈은 왕비에서 강등되어 취선당에 유폐된 상태였고 자신을 돌보는 이는 한때 폐위되었던 인현왕후였습니다. 어린 원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그 어린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았습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중전께서 원자를 대하실 때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고 친자식을 대하듯 자애로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현왕후는 원자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소학을 통해 효와 충을 일깨워 주었고 논어를 통해 인의 정신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강조한 것은 관용과 자비였습니다. 원자는 훗날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실 분이십니다. 임금은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 신하를 포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현왕후의 이런 가르침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좁은 마음과 편협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 비극을 낳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1695년 봄 숙빈 최 씨의 아들 금 훗날의 영조의 돌을 맞았습니다. 숙종은 이 아들에게도 큰 애정을 보였고 궁중에서는 성대한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승정원 일기 21년 9월 조에는 왕자 금의 돌잔치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인현왕후는 이 잔치를 직접 주관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왕의 아들이자 왕실의 일원으로서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이런 인현왕후의 태도는 숙종을 더욱 감동시켰고 궁중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취선당의 장희빈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인현왕후가 키우고 숙빈 최씨의 아들은 왕의 총애를 받고 정작 자신은 후궁으로 강등되어 궁궐 한 구석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현왕 후전과 한중록에는 이 시기 장희빈의 심리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희빈은 날마다 울분을 삼키며 중전을 원망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1695년 여름부터 궁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중궁전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 중전의 처소 주변에서 묘한 물건들이 발견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궁녀들 사이의 잡담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차 그 소문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21년 가을 조에는 궁중에 괴이한 일이 있다는 간략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후에 벌어질 무고 사건의 전조였습니다. 1696년 겨울 인현왕후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위 후 2년 반이 지났지만 그녀의 몸은 5년간의 사가 생활로 입은 손상에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식욕이 떨어졌으며 기력이 점점 쇠해갔습니다. 내의원의 의관들이 온갖 약재를 동원했지만 왕비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 22년 정월 조에는 중전께서 병환이 깊으시다. 내의원에 명하여 약을 올리게 하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숙종은 크게 걱정했습니다. 왕은 직접 중궁전을 방문하여 왕비의 병세를 살폈고 전국 각지에서 명의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의 심적 고통, 폐위와 복위를 겪으며 받은 정신적 충격, 그리고 자식 없는 왕비로서의 외로움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697년 봄 인현왕후는 병석에 누운 채로도 원자 윤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숙종에게 간청했습니다. 전하, 첩이 만약 이 병을 이기지 못한다면 부디 원자를 잘 보살펴 주소서. 원자는 이 나라의 미래이옵니다. 숙종은 왕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그대는 반드시 나을 것이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무렵 궁중에서는 무당들이 출입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취선당과 관련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궁녀들은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들여 비밀리에 굿을 한다는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현왕 후전과 여러 야사에는 이 시기 장희빈이 무속인을 통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1697년 여름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중궁전 후원의 한 나무 밑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온 것입니다. 나무 인형에 인현왕후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그 인형에는 수많은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무고, 즉 저주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23년 6월 조에는 궁중에서 무고의 물건이 발견되어 조사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발견은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숙종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의금부와 형조의 관리들이 투입되었고 관련된 궁녀들이 연이어 잡혀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취선당의 궁녀 몇몇이 장희빈의 지시로 무당을 불러들였고 그 무당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실록 23년 여름부터 가을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의 조사 과정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장희빈의 관여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녀가 직접 무당에게 돈을 주었고 인현왕후가 죽기를 바란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고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사람이 현재의 왕비를 저주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1698년 초 조정에서는 장희빈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연이어 상소를 올려 희빈 장씨를 엄벌에 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24년 정월조를 보면 거의 매일같이 장희빈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들은 저주는 왕실에 대한 반역이니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 희빈을 용서하면 종사가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망설였습니다. 장희빈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녀는 원자 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원자를 사형에 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원자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고 무엇보다 인현왕후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699년 인현왕후는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33살이었지만 이미 노파처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25년의 기록들을 보면 중전께서 약을 드시다, 중전의 병환이 위중하다, 내의원에서 밤새 약을 다리다 등의 내용이 거의 매일 나옵니다. 궁중은 비통함에 잠겼고 백성들도 왕비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1700년 가을 인현왕후는 숙종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현왕 후전과 한중록에는 이 장면이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 첩은 이제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희빈을 너무 가혹하게 벌하지 마소서. 그녀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자를 생각하소서. 원자는 죄가 없나이다. 이 말을 듣고 숙종은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저주한 원수까지도 용서하려는 인현왕후의 마음이 너무나 고귀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뜻을 잘 알았소. 하지만 법도는 지켜야 하오. 짐도 고민이 많소. 1701년 8월 창경궁 경춘전에서 인현왕후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35세였습니다. 숙종실록 27년 8월 14일 조에는 왕비 민씨가 경춘전에서 승하하니 상이 통곡하시고 조정이 비통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원자 윤을 걱정했고 장희빈에 대한 용서를 부탁했으며 숙종과 나라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경기도 고향의 서울릉에 능을 조성했고 묘호를 명릉이라 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한양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진 왕비가 가셨다며 애도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27년 8월 말부터 9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왕비의 장례 절차가 매우 정중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현왕후가 승하한 지 불과 2달 후인 1701년 10월 숙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의 거센 압박과 민심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왕비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숙종실록 27년 10월 10일 조에는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장희빈은 취선당에서 사약을 받고 자진했습니다. 한때 조선 8도의 국모였던 여인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13살의 원자윤은 하루아침에 두 어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병으로, 장희빈은 사약으로. 어린 원자의 마음속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았고 이는 훗날 그가 경종으로 즉위한 후에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경종실록을 보면 경종이 평생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인현왕 후 민씨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 특히 왕실 여성이 겪어야 했던 비극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인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왕비가 되었고 남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폐위되었으며 다시 서인의 복권과 함께 복이 되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잘못이나 선택과는 무관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인현왕후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덕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궁으로 불러들인 후궁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웠고 자신을 저주한 원수까지도 용서하려 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인현왕 후전이라는 고전 소설로 남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701년 가을 서울흥 명릉의 봉분 위로 가을바람이 쓸쓸히 불었습니다. 35해의 짧은 생에 그중 절반은 영화를, 절반은 고난을 겪었던 한 여인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여전히 권력 투쟁이 계속되었고 당쟁의 소용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릉의 고요한 봉부는 모든 권력과 영화가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떠났지만 그녀가 보여준 인간애와 관용,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지켜낸 품위는 역사 속에 길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의 덧없음과 인간 본연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3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